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이라는 도리스 컨스 구드윈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하여서 4명의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생애와 삶과 그 가운데 나타난 리더십의 모습에 관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린든 존슨의 정계에 입문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하여서 또한 선거를 치르고 또한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갔던 것들을 통하여서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린든 존슨은 연방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존슨 시티의 고향집 현관에 서서 공식적인 출마 선언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고향집에 가서 그 현관에서 이런 선언문을 낭독한 것이죠. 린든의 선언이 있은 후에 전해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고생하던 샘 존슨, 이 린든 존슨의 아버지 샘 존슨이 일어나 아들을 힘껏 껴안았고, 이와 관련해서 린든 존슨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청년이 됐다. 아버지는 우리 집 앞에 모인 사람들,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샘 존슨 역시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정치적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린든 존슨이 하원 의원으로 출마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다.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내가 워싱턴에 들어가 루스벨트와 레이번 등 훌륭한 민주당원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의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가 의자에 앉자 그들은 그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출마 선언을 듣기를 원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는 거의 10분 동안 계속됐다. 나는 어머니를 살짝 훔쳐보았다. 어머니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린든 존슨의 전략으로 경쟁 관계는 어느 정도 균등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임 하원 의원이 돌아가시자 존슨이 바로 하원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그 미망인 이제 출마를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후보들과 이제는 선거에서 경쟁할 비등비등한 그런 위치에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경쟁 후보들보다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 이 존슨은 자신을 완전한 루즈벨트맨이다 라고 소개하며 뉴딜 정책 중에 널리 알려진 부문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사법 절차 개혁안, 컬트 패킹 플랜, 이런 사법 절차 개혁안을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이 자꾸 판사들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브레이크가 걸리니까는 아예 판사를 증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혁안을 낸 것이죠. 즉 연방 대법원과 연방 법원의 법관수를 늘리고 연방 대법원의 행정 지원 인력을 배정하여서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경우 연방 법무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할 것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개혁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관 수가 늘어나면은 좀 더
민주당이 이 사법 절차 개혁안에 따라서 뉴딜 정책을 보다 쉽게 이 위헌이라는 어떤 그러한 판결에서 빠져나가서 쉽게 그걸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이게 막힌 것이죠, 결국은. 당시의 법관들을 늘리려 했는데 뉴딜이라고 불린 많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며 경제 회생을 이루었던 루즈벨트의 꿈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위기를 맞게 되었고, 보수적 대법관들을 해임할 수 없었던 루즈벨트는 법관 증언이라는 사법개혁을 통해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늘리려 했는데, 하지만 이 개혁안은 입법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루즈벨트가 입안한 사법절차 개혁안인데, 바로 이러한 개혁안까지 이제 린든 존슨은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하원의원을 출마해서 그것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선전한 것이죠. 존슨은 텍사스 중남부 지역의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소독통을 향해 다가가는 수소처럼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통령의 편입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 대통령에게 즉시 달려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책무를 피하는 방법을 연습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공약했다는 것이죠. 이 수소가 이제 소독통을 향해 가는 거는 상당히 그 머뭇머뭇거렸나 봐요. 이제 수소를 소독하려면 이제 소독통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텍사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몇몇 경쟁 후보도 나중에야 사법 절차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이미 존슨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맨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슨이 자기 아버지 말에 따라서 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계셨던 선임분이 돌아가시자 바로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루즈벨트의 모든 의견을 따르는 그런 루즈벨트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강인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선방한 거죠. 먼저 심어주기 때문에 한 번 심겨진 이미지는 잘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루즈벨트가 이 린든 존슨이 루즈벨트의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확고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린든 존슨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늦게까지 유세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젊은 후보답게 경쟁 후보들보다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독창적인 그런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 선거운동원의 기억에 따르면 존슨은 모든 상점과 모든 소방서, 모든 영업장에 멈추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빠짐없이 인사를 나누었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면서 그곳에 있었던 청소부에게도 인사를 건넸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죠. 어쨌든 청소부든 아니면 소방서장이든 똑같이 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게 린든 존슨에게는 더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오래전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토론 팀원들에게 되풀이에 사용했듯이 존슨은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힘있게 악수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경쟁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큰 도시와 읍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했지만, 그러니까 경쟁 후보들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그렇게 유세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린든은 작은 마을과 교차로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든 적든 아무튼 사람 있는 곳은 다 찾아갔다는 것이죠. 외진 곳에 있는 주택과 농가까지 찾아다녔는데, 먼 곳에서 석유램프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면 자동차를 그쪽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는 워낙 지역이 넓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띄엄띄엄 띄어져 있는 그런 집에 희미한 불빛이 있다,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면 무조건 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긴 다리로 철조망 울타리를 성큼 넘어가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은 연설을 가급적 짧게 하며 5분 연설하고 15분 동안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아무리 멋진 연설이어도 15분 동안 연설하고 5분 동안 악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설한다고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짧게 연설하더라도 사람들과 악수를 많이 하고 친밀하게 많이 대하면 그 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한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린든 존슨은 이름과 얼굴만이 아니라 그 이름과 얼굴이 관련자들까지 기억하는 경이로운 암기력을 지닌 듯했다는 것입니다. 링컨도 그랬듯이 이는 타고난 재능 같지만 계획적으로 키워진 것이었다는 것이죠. 존슨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누군가를 만난 후에 습관적으로 취한 절차를 존슨의 운전기사 캐롤 키치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존슨은 소리 내어서 묵상하듯 혼잣말로 웅얼웅얼웅얼 그랬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조금 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고 그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그의 친척은 누구인지 등을 머릿속에 기록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웅얼웅얼하면서 그걸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런 정보들은 머릿속에 깊이 새기는 듯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존슨의 운전기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존슨은 결코 사색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고 어떤 전략이 효과가 없는지 다음에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걸 따져보고 또한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멍청한 녀석 더 잘했으면 되잖아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린든은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던지 오스틴에서 가가호고를 방문하며 투표를 간청할 때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앞두었는데 이제 한 집 한 집 다닐 때 얼굴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 정도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심한 복통에 위가 뒤틀렸고 메스꺼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제 과로를 한 것이죠. 그날 저녁 대규모 집회에서 연설을 끝내고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혼신을 다하고 결국은 탈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급히 병원에 옮겨졌고 의사들은 존슨의 맹장이 파열되기 직전이라는 걸 알아냈다는 것이죠. 이미 이 존슨이 맹장이 이제 맹장 수술을 해야죠. 안 그러면 맹장이 터지는 거죠. 그럼 이 장기까지 다시 씻어야 되는데 바로 그 직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응급수술이 필요했고 결국 존슨의 선거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디에도 갈 수 없었고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과를 맥없이 기다려야 했기에 존슨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존슨 성격은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그의 성격인데 맹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그냥 누워가지고 선거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상당히 존슨에게는 이런 것이 곤욕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끈질긴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당선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도 2위를 3,000표 이상으로 따돌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선거 직후 린든 존슨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멕시코만에서 낚시를 즐긴 뒤 텍사스의 항구로 들어온 대통령은 젊은 하원 의원 당선자를 반갑게 맞이했고 대통령 전용 특별 열차에 초대해서 텍사스 주를 함께 지냈다.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항으로 들어왔으니까 워싱턴까지 이제 대통령 특별 열차가 텍사스 주를 지나갈 때 그때 그 옆자리에 린든 존슨이 대통령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노련한 낚시꾼도 아니었고 해군 문제에 깊은 지식도 없었지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는데 나중에 루즈벨트는 백악관 보좌관 토미 코코란이라는 분이 계셨나봐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비범한 젊은이를 방금 만났네. 그 청년이 마음에 들어. 자네도 언젠가 그 친구를 돕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린든 존슨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피후견인으로 연방 하원에 입성하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존슨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원대한 야망을 지원해 주었던 샌 마커스의 세실 에번스 총장, 윌리 호킨스, 세뮤얼 레이븐, 엘빈 워츠, 이 사람들이 다 이 린든의 멘토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많은 멘토 중에 최고봉이었다. 당연하죠. 루즈벨트가 이 정치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린든 존슨에게 바로 이러한 자신의 정치력이나 어떤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친 것이죠. 그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 연상의 멘토에게 접근했다는 사람들의 비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멘토를 구하려는 존슨의 바람은 정서적 욕구를 대변하면서도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의 배울 기회로 이것을 이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이 올라가려 뿐만 아니라 멘토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멘토에 대해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런 앞서가는 정치인이 후배에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한 뉴딜 정책의 지지자의 표현을 빌리면은 존슨은 대단한 영웅 숭배자였다. 그는 항상 존경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면으로는 존슨은 상당히 겸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러한 어떤 위대한 어떤 정치인들을 아니면은 위대한 리더들에게 배우고자 겸손하게 그들에게 붙은 거죠. 그것이 옆에서 볼 때는 아첨이고 꼴사납게 보일지언정 바로 존슨은 상당히 겸손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그들의 이야기를 골똘히 들었고 그들의 전문 지식을 흡수했으며 또 그들의 인내를 소중히 생각하며 그들이 계략적으로 언급한 과제를 훌륭히 실행해 내었었는데, 그가 출세를 위해 그들을 이용했더라도 그들에 대한 헌신은 진실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충성심과 노력에 필적한 사람은 사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슨은 NIA 국장직을 처음 맡았을 때처럼 워싱턴에 정착해 하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도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업무로 짓누르기 전에 확실하고 극적인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정말 이 청년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주고 채용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 NIA 이러한 기구의 국장직을 처음 맡았을 때도 바로 이 텍사스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경험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하원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업무로 짓눌리기 전에 확실히 여기를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를 잡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나 어떤 그러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확실히 이렇게 선방을 잡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린든 존슨이 탁월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존슨은 당선되면 중남부 지역의 전기를 끌어오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하였고, 그 목적을 위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어떤 그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원 의원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넓고 광대한 텍사스 지역의 전기를 끌어오겠다.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바로 그런 공약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슨은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공약에 대해서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반드시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정치인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표를 놓고 그냥 그 당시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번 내뱉은 그런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한 모습을 세심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그가 선거운동 후에 입원하고 쓰러져 맹장수술을 받게 된 그러한 상황들과 잘 묘사하며 언급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그는 연설보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선거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 그러한 점과 사람들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일화들을 통하여서 필자가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린든 존슨의 리더십에 대한 열망과 열심과 모든 사람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펼친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린든 존슨이 사람들을 많은 곳뿐만 아니라 없는 곳까지 찾아가서 다 만났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일단은 존중감이 있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자 했던 태도는 굉장히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가진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처럼 이 리더십, 특히나 이 정치적 리더십은 사람에 대한 존중의식을 먼저 가지고 소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국가 자체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소외되는 소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정치인이라면 품고 나갈 수 있는 소수에 대한 그런 배려와 생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는 그의 근면함입니다. 근면함.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곳에 자신의 몸을 버려가면서 끝까지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까지만 그 근면함을 사람들이 많이 모아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모범. 그리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젊지만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 이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지고는 그에게 정말 이 정치적 리더십이 자신이 가진 열정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추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굳은 그러한 다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 린든 존슨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린든 존슨의 어떤 열심과 열정과 근면함과 또한 사람에 대한 존중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 어떤 정책 리더십으로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 준비되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하원 의원, 린든 존슨의 하원 의원이 시작하는 그런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벨트 프랭클린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농가 10곳 중에 9곳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1930년대 되겠죠. 한 역사학자가 지적했듯이 전기 부족으로 미국은 두 집단, 즉 도시민과 지방민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농가의 여인들은 20세기 편의시설, 즉 냉장고나 세탁기, 다리미, 진공청소기 같은 것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농민들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젖소에게서 젖을 짜려면 순전히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민간 공익 기업들은 지방까지 송전선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수익률이 낮아 손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민간 공익 회사는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전선을 깔아야지
그 전기료를 통해서 자신의 수익이 보장되는데 텍사스에서는 뭐 몇 마일 가야지 한 집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그걸 깔아가지고 수익을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3년에 테네시가 유역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TVA라고 뉴딜 정책의 하나로 이 미국에는 테네시강을 개발하는 그러한 단체가 성립된 것이죠. 공사죠, 공사. 그리고 1935년에는 지방전력청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게 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 이건 전력청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전력을 공급하겠다 지방에 그런 목적으로 생겨났는데, 그러면서 수백만 농가에 전기가 공급됐지만 텍사스 동남부 지역민의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 바로 그것이 린든 존슨의 바로 자신의 선거구, 자신의 지역구였다는 것이죠. 연방 정부가 홍수를 관리하고 수력 발전을 꾀하려고 텍사스에서 추진한 두 곳의 댐 건설이 완료됐지만 송전선과 배전선을 가가호에 가설하는 REA의 지침에 따르면, 이제 REA, 이 지방전력청의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지침. 이 지침에 따르면은 제곱마일당 최소한 3가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곱마일이 있으면 여중에 적어도 이 3가구는 있어야지 거기에 전선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텍사스 중남부 지역은 절반이 충족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1.5가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린든 존슨은 인구 밀도 조건을 예외적으로 처리해달라고 REA 관리자 존 카모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REA 이 사람 관리자가 존, 이름이 카모디. 이 사람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존 카모디에 가서 이 중남부 지역은 지금 전기 안 들어오는데 이 REA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처리해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이 코코란에게 가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대통령을 찾아간 것이죠. 자신은 공약했으니까 찾아간 것이죠. 그 시대 가장 약삭빠른 정치인으로 꼽혔던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2번 만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루즈벨트와 린든 존슨이죠. 결과는 린든 존슨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린든의 뛰어난 외교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으며, 반면 그들의 만남은 루즈벨트가 유머 감각과 판단력 및 관료 사회의 경직된 기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입증하는 하나의 기회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린든 존슨에게도 하나의 기회였고 루즈벨트에게도 하나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첫 만남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됐지만 존슨은 실망한 채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상대의 부탁을 면전에서 거절하고 싶지 않을 때 흔히 그랬듯이 존슨에게 민원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루즈벨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발가벗은 러시아 여자를 본 적이 있나? 아주 엉뚱한 질문이죠. 그래서 화제를 바로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당시를 회상하며 대통령은 나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여성은 힘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매가 미국 여성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중남부 지역의 전기 공급하는 것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존슨은 루즈벨트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나에게 허락된 15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한탄하며 부탁할 문제를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한 채 나는 웨스트 로비로 쫓겨났다. 나는 되돌아가 다시 약속을 정해야 했다고 덧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이야기 듣다가 거절하려고 딴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분 금방 지나가고 이 린든 존슨은, 젊은 정치인 린든 존슨은 그냥 루즈벨트 앞에서 쫓겨난 것이죠. 되돌아가기 전 존슨은 코코란,
존슨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루즈벨트는 사진과 도형과 지도를 곁들인 설명과 증명을 좋아한다는 것을 캐치한 것이죠. 코크란은 존슨에게 또 규모가 클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당신은 실수를 했습니다. 또 그분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여주고 증명하십시오. 라고 린든 존슨에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존슨은 얼마 전에 완공된 두 댐을 찍은 1m가량의 커다란 사진과 전력을 도시의 화려함에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송전선 지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크란의 말대로 이 비주얼한 이미지화한 그러한 어떤 설득 자료를 만든 것이죠. 낡고 허름한 농가의 모습을 강조했던 첫 만남과 달리 시골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쓴 것이죠. 루즈벨트는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듯 댐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거대한 댐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치형 구조물들이 이어진 그처럼 경이로운 건축물을 본 적이 없었다. 인간이 빚어낸 진정한 창조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비주얼한 것에 빠진 것이죠. 존슨은 이번에는 토목공학의 경이로움에 대한 대화가 옆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걸 직관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제로 나가고 있구나. 루즈벨트와의 대화가 뭔가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절대적 침묵이라는 전술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뭐라고 궁시렁대도 자기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까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마침내 루즈벨트가 사진에서 눈을 떼면서 린든 원하는 게 뭔가, 이 모든 걸 나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문 것이죠. 루즈벨트가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서 그 화려한 그 때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내 공급되는 그 전 송전선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근데 이것을 왜 나에게 보여주는 거지? 의문이 들 거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린든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린든한테 이제 물은 겁니다. 이미 그걸 물었다는 거는 이미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슨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 존슨은 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전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강가의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존슨은 인구 밀도에 대한 REA 지침 때문에 자신의 선거구민들이 전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때 이제 설명을 루즈벨트에게 해준 것이죠. 나중에 존슨이 레이디 보드, 그러니까 존슨의 와이프인 레이디 보드에게 전해준 바에 따르면 그때 존슨은 이제 허리를 구부린 채 세탁하느라 또래보다 늙어 보이는 시골 지역의 여인들과 추운 겨울날 아침에 젖을 짜려고 일어나야 했던 남자들을 머릿속에 그렸다. 세탁기와 차기가 있었다면 쉽게 해결된 문제였다. 라고 이렇게 나중에 그 존슨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과 통계 수치에만 기반한 것은 또한 아니었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했고 고리진 빨래판에 세탁물을 문질러 댔고 한여름에도 빨갛게 달궈진 숯 위에 인도를 가열해야 했으며 또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을 닦아야 했고 힘든 일로 너무도 지친 까닭에 침대 옆에 잔뜩 쌓아둔 책을 읽을 여유가 거의 없었던 어머니의 기억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저 세탁기와 저 다리미와 저 차기만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은 그냥 한 번 해결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루즈벨트 앞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자는 린든 존슨이 의원으로서의 모습에 대하여 다루면서 특히 뉴딜 정책과 관련되어 당시 텍사스주의 상황과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당시 REA 정책과 연관되어 잘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만남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며 린든이 루즈벨트의 성향을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행동한 하나의 지적, 전략적 리더십이었다. 이 지적 리더십 혹은 전략적 리더십, 이게 제임스 번스 교수님의 변혁적 리더십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처음에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할 때 처음에 바로 이 지적 리더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지적인 그러한 어떤 모임, 당시 프랑스에서 지적인 그러한 모임들이 이렇게 뭉쳐졌고, 뭐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런 학문적 분위기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적 리더십으로 두각되었고, 그것이 결국 사회 변혁을 이뤘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지적 리더십이 중요한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앞에 체험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처럼 바로 이렇게 하나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잘 분석하고 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적, 전략적 그런 리더십을 이 린든 존슨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린든 존슨이 루즈벨트에게 사진과 도면을 보여주면서 침묵의 전략을 세워 루즈벨트로부터 호의를 이끌어낸 것이 보여준 하나의 지적 리더십을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린든 존슨은 자신의 어떤 지적 리더십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설명할 때 그 하나의 직관적이고 이미지화하는 그러한 것으로 딱 설명을 한 것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구미에 맞도록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어떤 정치 현실 가운데 있는 정치인들도 장황한 그러한 말들과 또한 국민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보여지는 그러한 이미지와 선명한 그러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그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이렇게 뭐 챗GPT, AI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속도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직관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정치인들도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정치적 태도나 흐름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정말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융합과 통합 그리고 하나의 또한 양자역학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바로 이러한 시점 가운데 양자 컴퓨터 같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것이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정치 가운데 적용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제 린든 존슨의 어떤 루즈벨트와의 어떤 관계의 어떤 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젊은 이야기꾼의 재능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한방 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루즈벨트는 린든 존슨의 확신에 굴복했고 대통령은 비서에게 REA 책임자 아까 전에 존 카모디 나오죠. 존 카모디에게 전화를 걸게 한다는 것이죠. 전화로 연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존 카모디는 전에 린든 존슨 요청을 거절했죠. 전화해가지고 지금 린든 존슨이란 젊은 하원 의원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카모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 저도 그 하원 의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제곱 마일당 1.5 가구밖에 없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존 카모디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대답한 것이죠. 조용히 듣고만 있던 루즈벨트는 마침내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존, REA에도 지침과 규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규정을 뒤집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 뜻을 따라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내가 직접 그곳에서 그분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인구가 무척 증가하는 곳이어서 밀도 문제는 금세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존 카모디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존 카모디는 대통령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탁이니까 그걸 거절할 수 없었겠죠.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어떤 통화를 들으면서 린던 존슨은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나는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들고 백악관을 나왔다 하면서 그 성공적인 만남을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회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겠죠.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통과시켜 나갔을 때 얼마나 그 희열감을 느꼈을까라는 것이죠. 린던 존슨은 아버지가 장수하여 그의 성공을 지켜보지 못한 것을 항상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린던이 하원에 등원한 그 해 여름에 린던의 아버지 샘은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2달 동안 병원에서, 그것도 산소 텐트 안에서 지냈고, 그해 가을에 린던이 고향을 찾았을 때 샘은 아들에게 자신이 아프면 모두가 알고 자신이 죽으면 모두가 돌봐주는 언덕 위의 작은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린던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며 의사들도 아버지에게 산소가 필요하지만 스톤웰에는 산소 텐트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샘은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다오라고 그렇게 간청했고, 린던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회고를 했는데 아버지 옷을 가져와 입는 걸 도왔다. 그리고 아버지를 고향에 모시고 갔다라는 것이죠. 옛 방에서 아버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며 건강을 되찾는 듯 했으나 보름 뒤에 60번째 생일을 지낸 직후 샘 존슨은 숨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린던 존슨의 삶에서 그를 이끌어주는 샘 존슨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린던 존슨이 많이 배운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을 하원 의원으로 등단시키고 자신은 결국 그때 생을 마감한, 어떻게 보면 린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하나의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려고 노력했듯이 똑같은 목적의식에서 린던 존슨은 1년의 유사한 뉴딜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원에 등원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회는 빈민가를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도시의 연방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민촌을 싹 정리하고 공공주택을 세워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어떤 국가 지원, 연방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죠. 1938년 초 가장 먼저 뉴욕과 뉴올리언즈, 오스틴 세 도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스틴처럼 작은 남부 도시가 첫 지원 도시로 선정됐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미국 연방주택공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우징 어서리티의 자문위원이었던 리얼 카이설링의 설명에 따르면은 빈틈없이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상대를 압도한 초선 하원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린던의 그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연방에서 공공주택을 짓는 이 사업의 첫 번째 도시로서 린던 존슨의 지역구인 오스틴이 선정되게 됐다는 것이죠. 루스벨트가 공공주택과 관련된 법안에 서명할 때 린던 존슨은 그 곁에 있었는데, 존슨은 평소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며 오스틴 시장과 시의원들과의 모임을 마련했고
존슨은 그들에게 저는 우리가 첫 도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흑인과 멕시코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스틴의 빈민가를 걸어본 뒤에 존슨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빈민가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멕시코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100가구가 5블록에 그야말로 벌떼처럼 살고 있었다. 모든 식구가 어두컴컴한 방 하나에 모여 살았고 창문이 하나도 없어 햇살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곳에서 그들은 잠을 자고 밥을 먹었다. 또 200m 떨어진 곳에서 길어온 물을 구멍난 통에 담아 몸을 씻었다. 또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아이들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무척 지저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빈민가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업자가 정부가 부당하게 민간 기업과 경쟁하려 한다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민가 주택이나 임대업자는 사람들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공공주택을 세운다니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린든 존슨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정부는 가축우리처럼 좁고 너저분한 판잣집,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돼지우리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집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단이 있는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이설링의 기억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존슨은 우리 사무실 앞 복도를 잠시 떠나지 않고 어슬렁거렸다. 오스틴이 1차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은 순전히 그의 소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린든 존슨이 하원에서 처음 등원하자마자 그와 관련된 온갖 소문이 들었는데 백악관의 토미 코코란과 짐 로우, 내무부의 아서 골드슈미트와 에이브 포스터스를 비롯해 루즈벨트 정부에서 근무하던 젊은 뉴딜 정책 지지자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된 젊은 의원이란 일치된 의견이 신속히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존슨은 곧 그들 집단의 일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절히 바라던 대로 그 집단의 중심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원이 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졌고 실제로 뉴딜 정책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이제 루즈벨트 밑에서 실제로 이게 그것을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토미 코코란이라든가 아니면은 짐 로라든가 아니면 아서 골드 슈미트, 에이브 포스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뉴딜 정책을 추진했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의 그룹에 이 린든 존슨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 그룹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짐 로이 부인 엘리자베스는 존슨이 해주었던 경이로운 이야기를 뚜렷이 기억했는데 그것은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은 소몰이 하던 시대의 옛 서구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뉴딜 정책 법무보좌관 에이브 포스터는 린든 존슨이 참석하면 파티가 더 재미있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린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또 사람들에게 말도 잘하고 하니까는 그 파티 자체가 하는 모임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 상승 리더십 말 그대로 하자면 그는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리더십이다. 이런 리더십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활력이 있어야지 그 팀에 활력이 있어야지 그 팀이 활발하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상승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젊은 의원에 대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은 또한 계속되고 있었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는 권력의 추가 남섬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 젊은이가 최초의 남부 출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사람을 이렇게 통찰력으로 이렇게 뚫어본 것이죠. 비평 및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결국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를 얻어낸 상황들을 잘 묘사하면서 린든에 대한 루즈벨트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린든의 긍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요인이 있다면, 바로 그러니까 린든 존슨이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자신의 어떤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적극성, 열정, 그리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하나의 전략,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리더십 요소일까? 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략적인 그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는 리더십은 하나의 지적 리더십이고, 적극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하나의 또 카리스마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죠. 또 분위기가 또한 좋게 넘치게 하는,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그 그룹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변형적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변형적 리더십에서 카리스마적인 이상화된 영향력, 아이디얼라이즈드 인플루언스, 이상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지적인 리더십, 인텔렉츄얼 스티뮬레이션,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가 지적인 부분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individual consideration, 개별적인 돌봄이 있는 그런 리더십, 바로 그런 어떤 리더십, 변형적 리더십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요소가 또 플러스된다면은 영감적 동기부, spiritual stimulation, motivation, spiritual motivation, 영감적으로 동기부, 사람들 동기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앞에 전에서도 많이 본 그런 내용이죠. 믿는 전에 사람들에게 푸시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그들이 힘들지만 린든 존슨을 따라서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 1부가 여기까지 끝났고요. 제 1부는 보면은 야망과 리더십의 자각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어떤 리더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어떤 강한 열망, 야망, 이러한 부분들과 그거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어떻게 성장했는가, 성장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루었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가서는 하나의 역경과 성장, 그러니까 이러한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또 역시나 그 리더십을 대통령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하나의 역경의 과정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결국 배움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것이 결국 그의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데 이것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이브라함 링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룬 에이브라함 링컨, 시어더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린든 존슨, 이 4명의 대통령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 4거인은 모두 자신이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공직에서 소명을 찾았으며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을 낮추며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젊은 나이에 확연히 눈에 띄는 리더로서의 어떤 모습을, 계략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계략적인 모습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모두에서 역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역경,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성장 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 여기서 바로 중요한 단어가 이 리더십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죠. 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데, 즉 좌절한 경우에도 야망을 유지하는 능력이 리더십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좌절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리더십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인 워런 베니스와 로버트 토머스는 어떤 사람은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어떤 사람은 좌절의 순간 삶의 방향을 상실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는 반면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을 되찾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사색하고 적응하며 더욱 단호한 결의와 목적의식으로 무장해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젊은 나이에 성공을 맛보았지만 곧이어 이 네 거인은 극적인 좌절을 겪어했고 그들 모두 우울감에 빠졌고 공직을 떠날 가능성마저 고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링컨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1840년 을씨년스러운 겨울 동안에 32세의 에브라임 링컨은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가 자살할까봐 걱정해서 그의 방에서 칼과 면도날, 심지어 가위까지 없애버릴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프레이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는 일리노이주의 속칭이 프레이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프레이 스테이트, 일리노이주의 속칭인데, 이 프레이 스테이트가 3년째 불경기에 접어들자 링컨이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절반만 진행된 철도, 운하, 다리와 도로 등의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를 확대하는 꿈을 설계하고 지지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던 링컨은 뒤이은 재앙에 대한 비난을 책임지고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일리노이주는 엄청난 빚 때문에 무력증에 빠졌고 신용 등급도 수년 동안 크게 떨어졌으며 땅값은 급전직하로 추락했고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으며 증권과 은행도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증권회사와 은행도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한 친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은 일리노이의 드윗이 되겠다던 링컨의 장밋빛 소망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자신이 유능한 재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며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링컨은 임기가 끝나면 주의회에서 은퇴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기까지도 했다고 하네요. 링컨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을 또한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에이브라임 링컨이 이러한 역경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한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리더로 성장해 나갔는가 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평 및 토론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회복 탄력성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회복 탄력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링컨은 5번 정도 선거에 이제 떨어졌지만 그 후에 그 정도면 굉장히 링컨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이제 주의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정책과 또한 모든 계획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어떤 공황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자 그는 큰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가 원래 가졌던 꿈이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책 기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바로 어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리더에 대한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어떤 힘, 일종의 어떤 그러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한 이런 것이 타고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정치현실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정치 입보한 그런 분들도 있고 많이 선거에 많이 참여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경험 없지만은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번 또 낙선하고 또 많은 걸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난 뒤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종종 닥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했던 그런 어떤 정책이나 실제로 당선되어 했던 그런 일들이 실패에 빠질 수도 있고 바로 우리 몸담았던 그런 정당이 또한 커다란 어떤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할 때 과연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어디서 얻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책임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떤 야망을 놓지 않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바로 그런 것은 뭐 다른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어떤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났던 다시금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도리 하나의 기회로 전환시켰던 그런 하나의 위대한 회복 탄력성이 가졌던 또 회복 탄력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리더들을 우리가 본으로 보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익힌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저분도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냈구나.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큰 배움이 되었고 결국은 그가 어떤 리더십을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현 상태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분들의 어떤 본을 쫓아서 나도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다는 의욕과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의욕과 동기로서 다시금 자신이 원래 가졌던 그런 어떤 목적과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했었나 하는 그런 동기들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목표를 재정의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금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겪어본 리더에 대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함께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들이 우리 안에서도 다시금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이런 회복 탄력성,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장시간인데 또 오늘 이렇게 리더십 학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갑자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이 겨울 또 한 해 또 마무리하는 시간들 잘 보내시고 또 이제 건강한 모습 다음 주에 또
함께 수업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